1961년이 되면은 P&G사에서 일회용 기저귀가 출시가 됩니다. 팸퍼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고요. 50년대부터 일회용 기저귀는 있었어요. 그런데 천에다가 비닐 씌운 형태였기 때문에 아기들한테 굉장히 불편했죠. 이때 1961년에 만들어진 개발된 이 팸퍼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일회용 기저귀와 유사합니다. 펄퍼 섬유를 이용을 해서 흡수가 잘 되게 하는 기저귀가 만들어졌다. 드디어 아이들이 외출하면서 일회용 기저귀를 차고서 외출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P&G사에서 일회용 기저귀를 만든 사람이 빅 밀스라고 하는 연구원인데요. 이분이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자기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 대신에 손자를 봐주고 있었는데 손자 기저귀 갈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연구원이 생각하면서 일회용 기저귀를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아에 지친 할아버지의 고뇌가 담겨 있는 것이 일회용 기저귀가 되겠고요. 밀스를 일회용 기저귀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일회용 기저귀 할아버지라고 해야 맞는 거죠. 사실은 일회용 기저귀의 구조와 일회용 생리대의 구조,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고 있는 펄퍼 섬유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 펄퍼 섬유는 사실은 옛날에 개발이 되어 있었어요. 어디에 먼저 쓰였냐면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부상병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부상병들이 너무 많아서 면으로 만든 붕대가 동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면으로 만든 이 붕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물질을 모색을 하게 되고 킴벌리사에서 당시 펄퍼 섬유로 만들었던 것들을 면 섬유 대체제로 제안을 하고 그게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펄퍼 섬유로 만든 붕대가 야전병원에 공급이 되죠. 근데 야전병원에는 간호사들이 많잖아요. 간호사들이 보기에 이게 생리대로 쓰기가 너무 편리한 거죠. 그래서 야전병원에서 아름아름 이것들을 생리대로 쓰게 되고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이게 소문이 돌게 됩니다. 그러면서 킴벌리사에서 이것을 일회용 생리대로 만들어서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회용 생리대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일회용 기저귀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은 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의 최초의 일회용 생리대는 뉴 프리덤이라고 해서 1970년대에 나왔고 최초의 모델은 윤복희 선생님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1973년이 되면은 페트병이 개발이 됩니다. 페트 섬유는 1940년대 개발이 되었는데요.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것은 1970년대가 되고요. 페트병의 개발은 음료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 됩니다. 유리병이 일회용 페트병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면서 포장재가 한 번 쓰고 버리는 문화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전에 유리병에 음료를 담았을 때는 어떻게 되냐? 유리병을 세척해서 다시 사용하는 문화였죠. 유리병을 한 번 쓰고 버리는 페트병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음료 산업이 바뀌는 거예요. 왜? 유리병을 쓰게 되면은 유리병을 소비자한테 갖다 주고 빈 병을 회수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장거리 이동을 못 합니다. 따라서 지역 기반의 음료 회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페트병이 나오면서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니까 그냥 공장에서는 소비자한테 갖다 주면 끝나요. 그러다 보니 전국을 장악할 수 있는 대기업이 쉽게 진출하게 됩니다. 코카콜라라든지 펩시콜라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지역의 음료 회사들을 다 죽일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이 페트병의 개발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플라스틱의 역사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 이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물질이 어떤 물질인가 약간 이론적인 긴장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약간 이론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은 공식 용어는 합성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분자 개수가 10,000개 이상인 그런 화합물을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고분자 화합물은 천연 고분자, 합성 고분자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천연 고분자는 대표적인 게 셀룰로스예요. 나무 껍질, 식물의 조직에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질긴 섬유를 만들어요. 식물은 도망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먹으러 오는 애들한테 불편함을 주려고 자기 몸을 질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셀룰로스입니다.
그래서 천연으로 만들어진 천연 고분자 물질이 이제 셀룰로스가 되는 것이고요. 합성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분자가 10,000개 이상이 되는 물질을 인위적으로 합성한 거죠. 그래서 합성 고분자가 되는 겁니다. 합성 고분자는 합성 수지, 합성 섬유, 합성 고분 이렇게 그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우리가 합성 수지만을 플라스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이 합성 고분자 전체를 다 플라스틱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미세 플라스틱을 얘기를 할 때 세탁할 때 떨어져 나오는 미세 섬유 조각이라고 하는 것을 섬유인데 왜 플라스틱이야? 라고 의아해 하시는데 합성 섬유도 다 플라스틱의 개념에 봅니다. 그러니까 합성했던 고분자 물질들은 다 플라스틱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자 구조가 10,000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단일한 이 분자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10,000개 이상의 사슬 모양이 되는데 분자가 하나를 모노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에틸렌 모노머가 있고 프로필렌 모노머가 있고 스티렌 모노머가 이렇게 모노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노머들이 붙어요. 연결돼요. 연결되면 이제 중합된다라고 해서 이게 모노머가 폴리머가 돼요. 그 폴리머라고 하는 또 얘기도 들을 텐데 그냥 굉장히 막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폴리머 그러면 그냥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노머가 자꾸 연결되어서 긴 고리로 이어지게 된 것을 폴리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에틸렌 모노머가 연결되면 에틸렌 폴리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PE가 되는 겁니다. 플라스틱에 P라고 하는 말이 다 붙죠. PE, PP, PS, PET, PVC 쭉 가잖아요. 이때 P라고 하는 것은 폴리머, 그 두 개가 분자를 자꾸 붙인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에틸렌 분자를 자꾸 붙였다. 프로필렌 분자를 자꾸 붙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플라스틱이 각각의 재질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PP, PE, PS라고 하는 것은 분자 구조가 다른 것들이에요. 분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플라스틱이다라고 단일하게 이해를 하지만 플라스틱의 재활용의 세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플라스틱의 재질별 구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왜냐? 재질별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재질별로 같이 모으지 못하면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안 돼요. 잘. 그냥 플라스틱들만 다 모으면 재활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플라스틱도 세부적으로 재질을 구분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왜냐? 재질별로 다 분자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게 되겠죠. 결국은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게 이 고분자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분자들이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길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자가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길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형하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사슬을 가지고 놀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사슬을 이렇게 하게 되면 사각통에 사슬을 집어넣으면 사각 모양이 나오는 거고 삼각형 모양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이렇게 길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변형이 잘 일어난다. 그래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구조는 사슬 모양의 구조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가지형으로 이루어진 게 있고 이렇게 거물형 교차형으로 이루어진 게 있어요. 이게 가지형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을 열 가소성 수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교차형 거물형으로 이루어진 걸 열 경화성 수지라고 해요. 열을 가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이 분자 구조가 쉽게 잘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녹아서 변형이 잘 돼요. 성형이 잘 된다. 얘들은 이렇게 막 복잡하게 엉켜 있기 때문에 열을 가했을 때 분자 구조가 이동을 잘 안 해요. 변형이 안 일어난다. 열을 가해도 안 녹는다. 열 경화성 수지예요. 열 가소성 수지와 열 경화성 수지의 구분이 왜 중요하냐? 열 경화성 수지는 재활용이 안 돼요. 열 가소성 수지만 재활용이 됩니다. 가정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열 경화성 수지가 뭐냐? 멜라민 수지예요. 밥그릇, 접시 이런 거. 그러니까 뭐예요? 열 경화성 멜라민 수지는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이죠. 재활용이 안 되니까 분리 배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밥그릇, 접시는 분리 배출하시면 안 됩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 재질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은 수백 가지 종류가 있어요. 수백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산업용 엔지니어링용으로 사용되는 전문 플라스틱이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범용 플라스틱은 크게 5가지, 여기다 ABS까지 포함시키면 6가지가 되겠습니다. PVC, PS, PE, PET, PP. 이 중에서 PET, PP 이것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플라스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플라스틱을 이해를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고분자 폴리머 구조다 라고 하는 게 플라스틱의 첫 번째 성질인 거고요. 두 번째 첨가제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플라스틱은 이런 고분자 구조에 첨가제가 들어가면서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첨가제라고 하는 물질들은 왜 집어넣느냐? 플라스틱의 다양한 물질적인 성능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소제라고 하는 것은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난연제라고 하는 것은 불에 잘 안 붙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충전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돌가루 같은 것들 집어넣어 가지고 플라스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안정제라고 하는 것은 햇빛 같은 걸 받았을 때 얘들이 잘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뭐 이런 식의 플라스틱의 다양한 첨가제가 들어가게 됨으로써 우리가 아는 다양한 플라스틱의 성질이 구현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그냥 스파게티 생각하시면 돼요. 스파게티의 면발은 고분자 구조예요. 그리고 스파게티의 소스는 첨가제예요. 소스가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플라스틱의 종류가 달라진다. 스파게티의 종류가 다양해지듯이 첨가제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플라스틱도 굉장히 다양한 플라스틱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스파게티를 생각하시면 뭐예요? 면과 소스가 같이 버무려져서 하나의 한 그릇의 스파게티가 만들어지지만 이 소스와 면발은 기본적으로 분리가 돼요. 완전하게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플라스틱의 첨가제와 이 폴리머 고분자 구조는 그냥 단단하게 분자적으로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조건이 되면은 이 첨가제는 얼마든지 고분자 구조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조건? 뜨거운 조건. 뜨거운 놈 만나면, 열정적인 놈 만나면 바람 피기 쉬워지는 거죠. 다음에 시크한 놈. 산성. 다음에 느끼한 놈. 지방이 많은. 기름기가 많은. 그러니까 기름기 많은 음식, 신음식, 다음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에 담게 되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첨가제 놈이 고분자하고 당장 이온을 하고 이렇게 붙어버려요. 바람을 피게 돼요. 유출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플라스틱에서 환경 호르몬이 유출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게 돼요. 플라스틱에 뜨거운 음식을 담았을 때에 플라스틱에 고추 가루 같은 게 양념 같은 게 플라스틱에 배어가지고 아무리 세제를 풀어도 닦아도 안 닦아지죠.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양념의 분자하고 안에 있는 첨가제가 서로 교환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환경 호르몬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플라스틱에 사용된 이 다양한 첨가제 중에 일부가 떨어져 나온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미세 플라스틱을 이해할 때도 이 첨가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다에서 플라스틱이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플라스틱 안에 있는 첨가제도 바다로 같이 유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바다 생태계 문제, 첨가제 유출로 인한 바다 생태계 문제를 같이 이해를 해줘야 돼요.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과 생분해 플라스틱. 왜냐? 플라스틱에 대한 미래로서 생분해 플라스틱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바이오 플라스틱과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일단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과 생분해 플라스틱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 개를 같은 걸로 이해를 합니다. 일단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원료가 뭐냐? 그러니까 석유, 화석연료에서 석유나 석탄에서
뽑아내는 원료를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들면은 화석 연료계 플라스틱이 되는 거죠. 다음에 식물 조직. 식물 조직에서 추출한 원료로 플라스틱을 만들면 그게 그냥 바이오 플라스틱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료가 뭐냐에 따라서 석유계 플라스틱이냐, 바이오 플라스틱이냐 크게 구분이 되는 거죠. 다음에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분해가 쉽게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냐라는 것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분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걸 말합니다. 강합성이 뭐예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햇볕을 받아서 식물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식물을 동물이 먹고 가는 거죠. 식물, 동물이 생명 유지 활동을 하다가 생명이 딱 끊어져요. 그러면 버려지죠. 버려지게 되면 이 미생물이 얘들 조직을 먹어치워요. 미생물이 얘들을 먹어치우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이산화탄소가 합쳐졌다가 다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돼서 돌아가는 거. 이게 자연에서의 순환 시스템이에요. 분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플라스틱도 원래 석탄이라고 하는 것이 몇십억 년 전에 지구에 살고 있던 동식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물질들이에요. 그러니까 플라스틱도 유기물질입니다. 분해가 돼요. 물과 이산화탄소로. 그런데 인간이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분자 결합 구조가 너무 단단해요. 미생물이 먹어치우기가 너무 단단해서 이빨 나가요, 미생물들이. 그래서 못 먹어.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잘 분해가 안 일어나는 거죠. 미생물이 먹어치워야 분해가 일어나는데 미생물이 먹어치우기 너무 힘든 구조로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몇백 년이 걸린다. 뭐 무슨 재질은 100년, 뭐 무슨 재질은 500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그냥 다 그러려니 하세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오래 걸린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해하시는 게 제일 정확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럼 생분해 플라스틱이란 뭐냐?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놈 자체는 분해가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생분해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의 분자 구조를 조금 더 느슨하게 만들어서 빨리 자연 환경에 버려졌을 때 빨리 분해되게 만든 것을 생분해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성질을 구현하면 석유로 만들었던 식물로 만들었던 그냥 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분해 플라스틱 그러면 다 식물로 만드는 걸로 다 착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석유로도 만들어요. PBS라든지 PBAT는 석유로 만든 생분해 플라스틱의 대표 주자예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대표적인 생분해 플라스틱이 PLA예요. 그러니까 PLA는 바이오 플라스틱이면서 생분해 플라스틱이에요. PBS나 PBAT는 석유계 플라스틱이면서 생분해 플라스틱이에요. 시장으로 보게 되면 PLA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따지지만 PBS나 PBAT도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분해 플라스틱은 다 식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성질만 구현되면은 석유로도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꽤 그 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그러면 식물로 만들면 다 생분해가 아니에요. 식물로 만들어도 그냥 분자 구조를 단단하게 만들면은 남분해성 플라스틱이 됩니다. 그래서 식물로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 중에서 바이오 생분해 플라스틱이 있는 거고요. 바이오 남분해성 플라스틱이 있어요. 이 바이오 남분해성 플라스틱을 특별하게 바이오 베이스드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이오 베이스드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장단점이 서로가 뚜렷해요. 바이오 베이스드 플라스틱은 생분해는 잘 안 일어나요. 대신에 기존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하고 같이 섞어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이 섞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폐기물 관리 체계하고 잘 부합이 돼요. 그리고 식물로 만들었잖아요. 식물로 만들게 되면 탄소 중립성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게 돼요. 학교 강의할 때는 꼭 시험 문제 내는데.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강합성 얘기를 했잖아요. 식물에 들어가 있는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강합성을 통해서 흡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워가지고 이게 이산화탄소로 나가게 되면 원래 있던 자리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탄소 중립이라고 봐요. 그래서 식물을 태워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그냥 온실가스 배출로 보지 말자라고 하는 게 이제 주류의 시각이고, 환경단체의 시각은 그 뭔 소리냐, 그것도 이 CO2야, 뭐 이렇게. 근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식물 조직을 태웠을 때 나가는 온실가스, CO2는 온실가스로 보지 않습니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뭐예요? 식물을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들게 되면 이 플라스틱은 태웠을 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재활용될 수 있는 거는 기존의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을 섞어서 재활용도 가능하고, 재활용할 수 없이 그냥 태워야 될 거면은 그냥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에 비해서 얘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뭐 이런 물질로서의 장점을 갖고 있다. 대신에 환경에 투기되었을 때는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과 같이 분해는 잘 안 일어난다. 반면에 생분해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분해는 잘 일어나는데, 기존의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하고는 같이 섞이면 재활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생분해 플라스틱은 약점을 가지게 되죠. 분리배출하더라도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과 같이 섞여서 재활용을 못해요. 그럼 소각했을 때 어차피 태울 거면 생분해된다는 게 뭔 의미냐는 거예요. 생분해되는 플라스틱은 바다에 버려졌을 때 장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생분해에 너무 꽂히신 분들은 그래서 이게 너무 막 나가요. 생분해로 만들었기 때문에 버릴 때 바다에 버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 하겠다라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냥 바지 그러시면 안 된다. 쓰레기는 버리시면 안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생분해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 생분해 플라스틱이 진짜 생분해 되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진짜 생분해 되는 거 맞아? 생분해라고 하는 것은 인정 조건이 58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 즉 56도씨에서 60도씨 사이에서 6개월 동안 섞였을 때에 90% 이상이 분해가 되면 생분해가 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60도씨 조건에서 6개월 동안 지속되는 자연환경 조건은 없어요. 그러니까 생분해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게 반드시 환경에 버려졌을 때 분해가 잘 될 거다라고 하는 보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환경 조건에서 분해가 잘 되도록 만들어진 생분해도 있긴 해요. 그 인정이 또 별도에 있어요. OK 인정이라고. 그런데 통상적인 우리나라의 경우에 생분해 인정 조건은 58도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분해 인정 조건을 받은 플라스틱이 자연환경 조건에서 분해가 잘 될 거다라고 하는 보증이 되진 않는다. 두 번째, 퇴비화가 될 거냐? 그러니까 다른 플라스틱하고 섞이면 재활용이 안 돼요. 그럼 따로 모아서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같은 데 버리면 퇴비화가 될 거냐? 요새 선전 많이 하잖아요. 싱크대 그릇망 생분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와 같이 버려도 됩니다. 이런 거 요새 선전을 많이 해요. 그러면 생분해 플라스틱이니까 퇴비화가 같이 잘 될 거냐? 퇴비화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분해 조건은 58도씨. 근데 퇴비화 시설에서는 2개월 동안 섞여요. 생분해는 6개월이에요. 조건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일반 산업용 퇴비화 시설에서 생분해 플라스틱을 집어넣으면 퇴비화가 안 돼요. 얘들은 따로 모아야 돼, 그러면. 그래서 퇴비화가 되기 때문에,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하고 같이 버려도 되는 비닐은 잘못된 마케팅이에요. 소비자를 잘 모른다고 기만. 그러면 진짜 퇴비화가 되는지를 별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유럽에서는 그래서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인정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퇴비화되는 생분해 플라스틱 인정 조건 따로 있고, 자연환경에서 분해가 되는 생분해 플라스틱 인정 조건 따로 있고, 그냥 생분해 플라스틱 인정 조건 따로 있고. 만약에 그 음식물 쓰레기와 같이 버려서 퇴비화가 됩니다라고 할 거면 퇴비화 인정을 따로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인정이 없어요. 생분해 효용성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재활용이 안 되고 소각될 경우에는 생분해 된다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네 번째가 첨가제 문제. 생분해 플라스틱도 첨가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다에 들어갔을 때 바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게 쪼개진다는 거 외에도 안에 첨가제 유출의 문제도 있는데, 생분해는 이 첨가제는 안전하냐?
여기 첨가제 문제가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생분해 플라스틱은 생분해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먼저 작은 크기로 먼저 쪼개져야 돼요. 햇볕 받아서. 그 다음에 미생물이 먹어치우는 거거든요. 최초로 이렇게 쪼개지게 하기 위해서는 촉매를 섞어요. 그러니까 미생물 이전에 먼저 촉매 작용으로 쪼개지게 만들어요. 그 촉매에 뭐가 되면 중금속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생분해 플라스틱은 오히려 중금속 함량이 높다. 라고 하는 또 문제가 발생을 하죠. 다음 다섯 번째 문제는 요거는 생분해뿐만 아니라 바이오 플라스틱 전체와 연관됩니다. 원료 조달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즉 식물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사용한 플라스틱을 다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그 원료를 조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GMO 문제하고 반드시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식물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화석연료, 비료, 농약 이런 생태계 오염의 문제와 같이 연관이 되는 거라서 생분해 플라스틱 혹은 바이오 플라스틱은 앞으로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을 대체하려면 이런 제한 요건들을 다 극복할 수 있어야 비로소 대안 물질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해외 NGO에서 실험한 거예요. 진짜 생분해 되는지를 진짜 땅 속에 묻어보고 바다에 담가본 거예요. 잉여력이 넘치는 인간들이죠. 그래서 바닷물에 2년 담가놨을 때도 여전히 분해가 완전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여기 쪼개졌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졌잖아요. 이게 분해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쪼개져가지고 조각으로 떨어져 나갔다. 이런 걸 의미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복잡하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플라스틱은 1950년대부터 플라스틱 대중 소비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때 전 세계적으로 200만 톤이었어요. 그러다가 2015년이 되게 되면은 4억 톤으로 65년 동안 200배가 사용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이 추세로 가게 되면 15억 톤까지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플라스틱은 1989년을 기점으로 해서 부피 기준으로는 철강을 제쳤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질이다, 현재. 그리고 여전히 석유화학업계에서 플라스틱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량은 앞으로 더 계속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잘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050년이 되면 10억 톤, 아까 제 15억 톤까지 증가할 거다라고 했는데 5억 톤 줄이다. 그래서 10억 톤. 근데 현재 4억 톤에서 어쨌든 앞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은 계속 늘어날 거다. 그나마 우리가 대응을 잘하자고 하는 것은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의 양은 그대로 공급이 그대로 커버가 유지시키고 나머지 증가량은 재생원료를 통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실현 가능한 그나마 시나리오로 보는 거죠. 어쨌든 여전히 플라스틱 사용량 증가는 억제할 수 없을 거다라고 그냥 보고 있어요.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전 세계 1위일까? 이건 원료 소비량을 말해요. 원료를 가지고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잖아요. 우리나라는 제품을 만들어 수출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플라스틱 제품을 이만큼 쓴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계 해석의 오류예요. 그리고 누가 플라스틱 많이 쓰나 1등, 2등 다투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많이 써요. 플라스틱의 1인당 소비량을 알 수 있는 통계는 없어요. 그냥 선진국 잘 사는 사람들 플라스틱 많이 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플라스틱의 생산과 폐기물 처리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는 2019년 기준으로 500메가와트 화력발전, 석탄 화력발전소 190개 돌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기율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플라스틱은 지금 60년 동안 83억 톤이 생산되었고 58억 톤이 폐기물로 배출되는데 이 중에 9%만 재활용되었고 12%가 소각되었고 나머지는 매립되거나 어딘가에 투기되었어요. 즉 플라스틱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했는데 이 폐기물이 잘 관리가 안 되더라. 금속이나 종이, 유리 이런 것처럼 재활용이 잘 되거나 환경에 배출되었을 때도 큰 문제가 없던 물질과는 다르게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물질들은 재활용도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기되었을 때 환경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16년 기준으로 해서 분리배출률은 16%, 재활용률은 12%예요. 2030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베스트 시나리오로 갔을 때의 재활용률이 50%예요.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일단 첫 번째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재활용이 잘 안 된다. 두 번째, 선진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다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에 수출을 많이 했더라. 중국에서 수입 금지하니까 동남아로 가더라. 동남아에서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된다라고 하는 현장 사진들입니다. 다음 세 번째, 바다 쓰레기 문제인데, 바다 쓰레기 문제는 사실은 사용은 고소득 국가에서 많이 하는데 플라스틱 쓰레기, 바다로 흘러들어간 쓰레기는 저소득 국가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소득 국가일수록 폐기물 관리 체계가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면 그게 다 투기가 돼 버려요. 이게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강인데요. 비가 오게 되면은 육지의 쓰레기들이 강으로 다 흘러 들어옵니다. 이게 바다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에 쓰레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바다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국가의 순위를 매긴 것이고요. 19위가 북한이다 라고 하는 게 좀 특이한 사례가 되겠습니다.